여러분, 네, 시간 됐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공공부문 노동운동사를 배워보는 시간을 저희 공공수노조 부설 교육센터 우미에서 마련했습니다. 공공수노조의 다양한 조합원들이 이제까지 어떻게 운동해 왔는지 역사를 함께 배워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강사님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또 중요한 분이 참석하셨는데요. 정말 중요한 교육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현정희 위원장님 모시고 간단히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될 시간에 이렇게 학구열을 불태우는 동지들과 함께 저도 공공부문 노동운동사를 듣게 돼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할 강사님은 30년 동안 노동운동을 하시면서 노조 간부를 하시면서 단 한 권의 수첩도 버리지 않고 기록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 그 얘기 듣고 정말 놀랐어요. 그 기록에 근거하여 목침만한 공공부문 노동운동사라는 책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다 보면 좋겠지만 이 세 강으로 책을 다 보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동지들이 오늘뿐 아니라 세 강을 꼭 다 같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박용석 원장님은 공공연맹 부위원장, 공공운수연맹 사무처장님을 겸하시면서 사실은 조상님 비슷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냥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라 현존하는 역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동지들과 함께 즐거운 공공부문 노동운동사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에 대해 잠깐 일정 소개를 드리고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저희 교육은 이번 주부터 3번 진행되는데요. 1시간 반 정도씩 해서 매주 화요일,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 그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교육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공공수노조 간부 심화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 중에 교육을 모두 개근하신 분들께는 이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저자 사인본으로 무려 특별판으로 드릴 예정이고요. 이번에 이 강의를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요. 공공부문 노동운동사 이 책은 뭐랄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공짜로 받으시지 못할 분들은 혹은 공짜로 받으실 분들도 한 권씩 사서 집에 소장하시면은 집에 책장이 아주 듬직하게 보입니다. 제가 한 권 집에 있거든요. 아주 뿌듯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책을 사서 소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 오늘 강의를 맡아주신 박용석 전 민주노동연구원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박영석입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고 약간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 이 벽돌책을 내놨는데, 요즘 제가 책을 내고 나서는 거의 책을 일부러 안 봤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좀 보기 시작한 게 오타가 많다 해서 제가 다시 보고 있습니다. 마침 이제 이렇게 또 교육의 기회를 좀 주신다 해서 다시 한번 좀 책을 보고 있는데 제가 쓰고도 몇 달 만에 보니까 좀 생소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 노동운동에 대한 기록은 제가 이제 초기부터 노조를 하면서 했던 기록들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그것이 쌓이고 그래서 이제 어쩌다 보니 정리했던 책인데. 제가 88년도에 다이노조 처음 만들 때 노조 사무국장을 했고 그때부터 노조 했으니까 다이노조에서 위원장 한 10년, 그 다음에 공공연맹에서 부위원장, 공공사무처장, 공공사업본부장까지 어떻게 보면 직접 현직에서 노조를 하면서 또 기록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약간 제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는 좀 아마 조금 감안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내재적 관점에서 썼다는 거 있잖아요. 제가 참여해서 썼다는 거기 때문에 약간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한국노총의 역사를 제가 여기서 많이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부터 한국노총과 연대를 같이 했지만 제가 연대를 하면서 내내 확인한 건 뭐냐면 어두운 역사에 대한 청산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에 범죄 넣기는 아직은 좀 무리다 싶어서 한국노총의 역사는 다 드러내고
소위 민주노총 중심 역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우리 공공연맹, 공공공생, 공공공사 노조에다가 전교조, 공무원 노조, 그 다음에 보건의료 공립대병원 조직, 그 다음에 우리 공공공생에 있다가 이제 떨어져 나갔던 민주연합 노조, 그러니까 이제 민주연맹이죠. 그가 이 정도가 이제 소위 말하는 좀 기본 범주고, 그 다음에 언론이 공영방송이 싸움들을 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민주노총 범주를 공공부문을 잡아서 정리했습니다. 제가 이제 공공부문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 이 공공부문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 이게 그냥 뭐 정책 활동하다 보니까 한번 그냥 써놓은 건데요. 저는 뭐 이게 딱 한 가지, 이게 비밀 나오나요? 예. 이게 공공부문은 이게 국가사회 공동체 원리를 전전한다라는 게 이게 항상 공공부문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공공부문의 가치도 그렇고 공공 노동운동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을 갖다 왜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의 가치도 있고, 노동운동이 뭘 지향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사실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역사는 소위 석구 선진국 모델이 아니라 개도국 모델입니다. 개발독재 출발해서 신자유주의로 왔던 모델인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이게 서구 선진국들은 다 2008 금융위기, 그 다음에 코로나 위기 때 신자유주의 후퇴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대로 가고 있다는 게 주로 딱 두 개입니다. 고용구조하고 재정비중 보면 이 딱 두 개가 결정적으로 한국의 공공부문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딱 볼 수가 있습니다. 공공부를 볼 때 이 고용 자체가 결국은 이제 공공고용은 공공서비스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 임금은 통제한다는 것, 그다음에 노동권은 여전히 아직 정부에서 인정 안 하고 있다는 것들이 현재 우리 처한 조건들이고, 그다음에 그리고 우리 투쟁 자체가 아직까지도 여전히 공공부문은 정부가 사용자라는 것 때문에 정부하고 항상 부딪힌다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 이 공공의 의제가 이게 국가 정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결국 노동자의 싸움이 국가 가치에 대결한다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진화운동의 역사를 보면 항상 수많은 희생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보면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여전히 보면 공공부문이 보면 사회 민간에 있어서의 모범적 사용자 선도한다는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보면 공공부문은 여전히 후진적이라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 처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에 노동운동사를 한번 봤을 때 저는 이제 크게 보면 87년 이전과 87년 노동대통령 역사가 확실히 바뀌는데요. 87년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는 이제 운동사에 있어서는 2장에 그냥 자료만 갖다 옮겨왔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한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건 뭐냐면 이때 공공부의 역사는 해방정부, 그 다음에 제2공화국 때,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가 있어 왔지만 대체로 보면 노동자 자체의 운동의 틀이 불안하고 뭐 좀 맹화 정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제2공화국 때 공공부 노동 민주노조 운동이 많이 활성화됐다가 5.16 쿠데타를 거치면서 긴 암흑에 빠졌다라는 게 이게 87년 이전이고, 그 다음에 87년 이후는 보면 이게 저는 97년까지 이때가 보면 이 공공노동운동이 보면 이때까지는 적어도 이제 노동권을 확보한다는 개념이 많은데 공공성이라고 하는 이 전략적인 부분에서 잘 형성이 안 됐던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IMF 때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의 싸움을 거치면서 이 20년간에 걸친 신자유주의와의 싸움들, 그 다음에 민주노조가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공공 정체성이 부현되는 것. 그 정체성은 뭐냐면 이게 정부를 상대로 노조가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노동권에서 핵심 변수는 결국 정부 정책과 직결된다는 것들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면 그 공공의 노동의 가치가 이 사회 전체 보편적 이해에 직면한다고 하는 공공성 문제하고 연결됐다는 것들인데, 이게 자연스럽게 98년부터 2016년까지의 한 20년간의 역사는 이걸 보여줬다는 것이고, 아마 문재인 정부 때 사실 노동운동이 조금 이게 이 정체성을 확장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전 줬다고 생각하는데, 노동운동은 그 고비를 못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뭐 윤 정부 이후에는 제가 보기엔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노동운동 자체가 결국 이제 이 같은 것처럼 끊임없이 노동권 억압하고 시장화에 맞선 저항의 역사가
지난 35년 역사인데 아직도 그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저는 이제 그걸 갖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제 2장은 이제 87년 이전인데요. 요거는 이제 잠깐 말씀드린 자료에 근거한 건데 해방 이후 그 다음에 제2공화국 때 박정희 때 전두환 80년 초반 전반기 이렇게 나눠서 좀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뭐 이건 자료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자료 갖다 정리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책을 보면서 약간 기존 노동자 없는 것들을 몇 개 좀 잡아놨는데요. 이게 해방정부에 있어서의 공공부문 자체가 뭐냐면 이게 전부 다 보면 식민유산이 다 미군정이 넘어가면서 다 이 총독부 직할했다는 게 철도, 그 다음에 그 교육, 의료는 총치 직할했던 것이고 공기업 뭐냐면 주로 이제 동양 척집회사의 자산이고 그 다음에 적산기업 같은 경우는 시멘트, 비료.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본 제국주의 영향이 좀 컸습니다. 다른 나라 보면 전시자본주의 체계는 뭐냐면 저도 보면 댐, 뭐 시멘트, 화약 모든 게 국가 공공부문인데 일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일본은 그게 다 소위 군수 재벌 중심의 역사인데 그래서 해방 당시에 보면 이 많은 부분들이 다 적산들이 일본의 어떤 그 자본주의 모델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실 공공부문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기 상당히 민간 넘어가는데요.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식민지 당시에 미군 해방 당시의 공공부문인데 근데 알다시피 해방 정국은 되게 불안했던 것이 일본이 갑자기 철수하다 보니까 나라 전체가 시스템 물려버렸죠. 그다음 분단에 따라서 전력 공급.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댐 보시면 해방 당시에 보면 모든 그 댐은 다 북한에 있고 남쪽에는 당시에 의암하고 청평밖에 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력 자체가 확 줄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남한 전체 혼란이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미군정이 당시에 대단히 보면 좀 미숙했어요. 근데 저는 단지 미숙했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이 노동운 대항에 있어서 미군정이 차별화가 너무 컸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알다시피 일본은 군국주의 해체를 위해서 공산당 사회당과 노동운을 다 지원했어요. 미군정이.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게 보면 분단이라고 하는 반공이라는 어떤 구시 때문에 노동운을 억압하는 이 차이가 보면 초기 혼란에서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 전평이 뜨는데요. 아마 이제 우리 역사에 보면 해방 이후에 있어서의 자주적인 어떤 민주노동 운동에 있어서의 처음 매개체인데요. 이게 이제 일제 때 왔던 적색노조 운동의 흐름을 계승해서 해방 후에 떴던 건데 주로 해방 당시에 보면 일본들이 다 철수하면서 공장들이 다 비었기 때문에 이 공장들을 갖다가 자주 관리하겠다는 측면에서 전평이 뜨는데요. 이 전평 안에 보면 공공물이 꽤 많았습니다. 철도, 강산, 통신, 전기 이게 전부 다 미군정 직할 부분들인데 이게 공공물 시작이고 이게 이제 당시 보면 전평으로부터 이어지는 철도의 파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철도가 당시 보면 전평 핵심 조직이기 때문에 미 운수부에서 철도를 갖다가 먼저 도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인공체를 바꾸고 감원하면서 노동자의 파업에 들어갔는데 재밌는 게 부산 철도국의 파업을 먼저 선언해 철도노조 파업 안 했습니다. 이 부산 철도국의 책임자가 누구냐면 백남옥이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들어봤어요? 이게 아삽니다. 백남옥은 한국 그 박정희 정부 때 공화당의 소위 제3인자였습니다. 공화당 당의장까지 지냈던. 근데 이제 그 파업을 주도한 사람이 백남옥 씨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일본 큐슈대학 했던 그 인텔 출신인데 아마 이제 그 남도단계로 와가지고 아마 했던 건데 여기서 파업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 철도노조가 파업 선언 자체가 이게 되게 보면 역사를 보면 좀 헷갈립니다. 부산이 먼저 파업 질러놓고 그냥 철도는 마지못해 그냥 따라가 버리는 꼴이 되는데 파업 선언이 곧바로 미군정이 강하게 대응하고 또 이제 전평은 그 다음날 총파업 선언해버렸던 관계인데요. 이게 이제 저는 뭐 여기에 핵심은 아닌데 해방 당시에 전평 파업 운동을 갖다가 평가해 보면 정말 중접했다라는 것들이고 이건 이북에서 볼 때는 이게 그 소위 미국에 놀아났다라고 남노당을 비판하는데 근거로 작용합니다. 박헌영의 사형의 원인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게 철도노조가 파업 들어갔다 깨지고 주로 출판, 통신, 전기노조가 연대 파업 들어가지만 모두 다 깨집니다. 왜냐하면 9월 30일 날 철도노조에 소위 말하면 이제 김도원 앞세운 경찰 깡패들이 해서 이게 노조가 박살나는데 2명이 사망하고 그 다음에 16명이 중상을 입는 대형 참사인데요. 그러고 나서 철도노조 완전히 깨지고 나서 철도 종업원 대표라고 하는 이 종업원 대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중에 대한요청에 있는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고 협정서를 체결하는데요. 이게 그 소위 말하면 해방정부에 있어서의 가장 최초의 단체 협약서입니다.
철도는 이제 2차 파업을 했다가 무너지고 전평도 이제 3차 48년 2월 구국 뭐 투쟁했다가 깨져버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평이 무너지는데 잠깐 대한노총을 보면요. 대한노총이 내가 빨간 표시한 게 40년 3월 10일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노동조합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근데 이제 재미는 뭐냐면 왜 이렇게 하냐면 한국노총은 이걸 지금도 보면 자기 어떤 그 소위 말하면 자기 노조의 출발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3월 10일은 뭐냐면 93년까지 노동자의 달로 해가지고 소위 정부가 이제 휴를 줬고 당시 김현성 정부가 이제 민주노총 그 만나면서 94년부터 이제 5.1절이 바뀌는데요. 그래서 이게 보면 정말 웃기는 건데 그게 행동대예요. 왜냐하면 신탁 통치 반대할 때 그 당시 좌파 쪽에 많은 연대도 뭉치니까 이걸 깨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결국 이제 용산 철도나 이상 만들었던 건데 이 노동조합은 정확히 48년 8월달에 대한노총이 만들어져요. 이 한국노총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도 소위 말하면 제대로 인정을 안 합니다. 이게 이때까지는 노동조합 아니거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보면 이게 철도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종업원 대표가 이게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노동조합이 47년 1월달에 만들어요. 이게 이제 전평을 깼을 때 철도 종업원은 노동조합이 아니고 행동대장들이 있던 건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에 철도노조를 이승만 정부가 인정 안 했어요. 공무원노조인데 공무원노조는 당시 우리나라 처음에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정부 인정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전평을 깼다 해가지고 운수에 공로를 하면서 이 필증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철도노조 빠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당시 공무원이었던 담배인삼, 최신 이런 국립의료 이제 노조가 다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노조 안 됐어요. 공무원들은 인정 안 했으니까. 예, 철도노조 이 친구들이 철도노조가 이제 뜬 게 잠깐만요. 어디 갔나요? 제가 이게 잠깐 이게 조작을 미숙하게 해가지고 잠깐만요. 예. 철도노조는 정확히 보면 49년 9월달에 노조가 생겨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철도노조 어영철도노조는 47년 1월 14일 노조 창립 보고 있습니다. 참 웃기죠. 이게 2년 동안은 노조가 아닌데. 뭐 이건 제가 보기 약간 이런 것들은 좀 야사입니다. 뭐 나중에 제가 이제 정사업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요. 자, 50년대 들어가서 이제 노동운동이 많이 바뀌는데 이제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한국의 어떤 민주노조가 거의 다 박살나고 나머지 노동운동이 한국노총 운동인데요. 약간 공공부문이 운동할 때 좀 잘 봐야 되는 게 요 대목입니다. 이 49년 7월달에 이제 민간 불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50년부터 이제 이 적산기업 불화되는데요. 시멘트, 화약, 버스, 광산 이런 것들이 원래 공공부문인데 그냥 바로 다 민간에 다 넘겨버려요.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다 민간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승만 정부는 그냥 넘겨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근데 이승만 정부 그래도 요때 이 재헌헌법에는 뭐냐면 당시에 보면 이 재헌헌법은 그래도 여러 가지 어떤 아무리 민족주의세도 많다 보니까 이 재헌헌법에는 요렇게 운수통신금융부 이런 데에서는 공역을 한다라고 헌법 명시가 돼요. 사실 저도 공공성이라는 걸 갖다가 이 헌법상의 용어를 제가 운동사를 쓰면서 알았어요. 우리 공공성 이 용어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우리는 이 용어의 어원을 모르는데 재헌헌법에 나와 있는 이게 이제 결국 이제 미국이 개입해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50년대에 보면 우리나라 이제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큰 변화가 시작되는데 50년대 보면 공공부문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석탄, 특히 광산, 그다음에 조선공사, 해운 이런 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해운 같은 데 부도 노동자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가 다 깨지면서 대한노총이 59년대에 분열돼 버려요. 왜냐하면 대한노총은 당시에 이승만 행동대장을 하면서 이걸 다 깹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노조 분열되는 과정인데요. 제2공화국 때는 이제 제가 시간이 너무 앞에 많이 잡네. 제2공화국 때는 사회혁명 이후에 보면 사실 재밌는 거 보면 제2공화국 같은 경우가 많은 준비를 해놓고 그걸 갖다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다 박정희가 했던 거 나오는데 이 모든 거 공공부문 확대 강화하고 기획원 설립하고 경기 5개년 모두가 다 장면정부 때 만들었던 걸 갖다가 박정희 그대로 싹 했던 거 나중에 보면 뭐 근대화에 여러 가지에서 많이 했다고 하는데 다 장면정부 유산입니다. 다만 장면정부는 이 노동운동하고 학생민주운동하고 계속 이게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결국 이제 쿠데타의 명분이 되는데요.
당시 공공부에서는 크게 세 군데가 민주노총이 떴던 건데 은행, 당시 은행은 모두가 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다 공공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원노조. 가장 처잘 싸웠던 이 교원이 뭐냐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장면 정부는 인정을 끝까지 안 했어요. 근데 정말 끝까지 싸우다가 5.16 쿠데타 와서 군사혁명에 의해서 구속돼가지고 53명이 구속되는데 이 중에 14명이 실형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난민전에 사형서 받았던 박정희 사형집행당했던 6명이 교원 출신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교원노조 오랫동안 억압이고 아마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교조가 이 문제예요. 이게 그 역사를 안다 보니까 처절이 되는 것들인데요. 그다음 당 철도노조에 기관차 노조가 별도로 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 철도에 보면 94년도 파업할 때 이 모델인데요. 열심히 싸워서 정부 협약 체결하지만 다시 무너집니다. 이게 이제 제2공화국 때 이제 장면 정부가 이제 쿠데타에 무너지고 나서 공공부 노동조합들은 거의 다 숙대받되는데요. 사실 그 쿠데타에 따라서 6월 달에 다 해체를 해버리고 나서 두 달 후에 이제 항로총을 재건하는데요. 오늘 선언문입니다. 이게 참 군사혁명의 성스러운 봉화 참 제가 이게 항로총에 이거 아직도 이거 안 지우고 있는데 좀 야산데. 철도 최신 전매 전략 공급 이 6개 노조에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선언문에. 이거 나중에 제일 늦게 한 데가 이제 전매 노조가 하고 전략이 제일 늦게 바꿔요. 철도는 뭐냐면 이 싸우면서 약간 좀 그런 철도가 좀 싸움을 좀 많이 하거든요. 자, 철도가 이제 싸움을 하는 기본적인 이게 잠깐 보시면 철도가 워낙 임금이 낮기 때문에 철도노조가 이제 94년도에 박정희 정부 와서 파업을 해. 이때가 뭐냐면 당시 이제 소위 학원가가 시끄러워질 때 철도노조 파업 들어가는데 이게 아마 철도노조에 그 보면 제일 이제 그 최초의 파업인데요. 임금을 40% 올렸다는 게 참 이게 그러면 이거 보시면 돼요. 공무원들이 워낙 기능 공무원이 낮기 때문에 당시 뭐 철도 최신 전매 의료원 이런 데가 다 기능 공무원들인데 워낙 임금이 낮아가지고 철도 파업을 먼저 했던 것인데 사실 박정희 정부 때 잠깐 보면 이 공공정책 보면 이거 재미있는 게 보면 제일 첫 공기업 민영화예요. 98년 70년 민영화를 하는데 이때 보면 이때 떴던 기업들이 대부분 한국의 재벌들의 책에 다 올라옵니다. 한진, 동화, 지금 이거 아직 한진, 동화, 뭐 대우, 럭키, 소위 말하는 고만고만한 기업들이 이게 보면 민영화 때문에 뜨는데요. 제가 키워드 운동사에 쓰는 야사입니다. 이게 재벌 체제를 키우겠다. 그다음 두 번째는 월남전에 다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다. 그다음 세 번째는 삼성계열 정치자금. 여기 요 동화 최원석의 아버지 한진 조중훈 대우 김부중의 아버지 이름 잘 모르겠는데요. 엄청 돈 바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받았으니까 재벌 됐겠죠. 자 이제 박정희 정부 때는 어떤 민영화하면서 공공기관 많이 띄웠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공공기관들이 형성되는데요. 뭐 연구기관들, 공기업들 많이 뜹니다. 60년 투쟁 아까 철도 말씀하셨는데 60년대 가장 노동자 싸움이 심했던 게 광산노조입니다. 이 광산 같은 경우에는 60년, 70년대까지 아마 제가 공공노동운동에서 80년 전에 가장 세게 했던 게 광산이에요. 근데 이제 광산은 80년대 이후에 이제 없어지는데 60년 파업의 가장 컸던 거는 이제 대한조선공사, 지금 한진중공업입니다. 여기가 이제 민영화를 하는데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이 고용 안정에 대한 다른 데는 다 고용 안정해주면서 여기 조선공사는 해줬어요. 왜냐하면 조선공사 50년도 파업을 계속하니까 정부에서는 아예 드러내려고 작정하기 때문에 노동 싸움이 심했던 건데 노동이 싸움이 심했던 만큼의 파업이 있고 금속노조 들어오고 그다음에 정부가 이제 우리나라 역사상 파업을 중단시킨 긴급조정권 이게 전무합니다. 우리나라 처음 했던 건데 노조가 다 이제 해고되고 사실 대한정보사공사는 이 파업이 끝나고 나서 요 이제 쟁의부장 했던 사람이 이제 박인상이라는 사람입니다. 항로총 위원장이 쟁의부장 했던 사람인데 이게 역사에 나옵니다. 민영화되면서 이제 극동회원이 싸움 파업 마치고 인수하고 나서 이게 실컷 인수하고 나서 묻어나가지고 옥포는 대우로 넘어가고 영도는 한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대우조선과 한진중공업은 다 조선공사에 출발했던 거라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 다 이것들은 다 역사이기 때문에.
사실 뭐 볼 필요 없이 그 뒤에는 이제 이 파업 이후에는 80년대 후반까지 공공노동조합은 거의 싸우지 않고 민영화를 했던 기업이나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 다 복지가 안정되고 거의 안정되니까 싸움 안 하고 한국노총의 어용노선에 있어서의 다 튼튼한 기반이 되는 겁니다. 한국노총의 이제 유신 보면 이 구국의 결단하면서 아까 이제 그 저희 상공화국의 쿠데타와 똑같은 건데요. 이게 이제 아직도 한국노총 이거에 대해 반성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인데 공공부는 당시 70년대 오면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이제 섬이나 전자통신 같은 이런 데서는 노동운동이 크지만 공공부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80년대 들어가서는 이제 80년대 전두환 정부가 공기업의 민영화를 하고 그 다음에 공공일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법을 제정하는 과정들인데 당시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 역사상 요거 참고하시면 한국중공업이 이게 나중에 현재 두산중공업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민간기업에서 그 국영기업 됐던 유일한 케이스가 한국중공업입니다. 제가 가끔씩 퀴즈 나갈 때 가끔 물어보는 건데요. 이게 원래 현대양행이라고 정주영 동생 정생이 문제가 다 망해먹어가지고 이걸 갖다 인수해가지고 한국중공업이 보면 발전 설비 그 다음에 중장비를 다 운영한 회사인데요. 이걸 분영화하면서 근데 이게 하고 나서 곧바로 민영화 들어가죠. 80년대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뭐 노동법 개혁 유명하죠. 광산노조 투쟁이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이제 동원탄자 민영 동원탄자 사국광업소하고 석탄구 장학광업소 파업인데요. 이게 동원탄자가 이게 보면 그 이수만 정부 때 불화받았던 이건데요. 사실상 이건 민영이라 하더라도 공공부에 다 개입합니다. 그래서 광산은 요 파업 이후에 광산노조는 완전히 다 들어갑니다. 근데 전 세계 보면 공공부 노동운동 역사를 보면 다 보면 90년대 20세기 초반에는 광산노조가 다 주도합니다. 그러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영국과 브라질이 무너지는 우리나라도 80년대 장성화학 투쟁 이후에는 석탄 광산노조는 더 이상 힘을 못 씁니다. 한국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요때 이제 정부 국영하고 나서 노조 만들려 했던 건데 이 당시에 이제 이게 이제 뭐 간부를 만들다 이거 다 해고됐던 이 싸웠던 게 아마 제가 보기엔 이게 나름대로 이게 87년 이전에 공공부 싸웠던 유일한 좀 근거죠. 87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운동 역사의 이제 기본적인 흐름인데요. 예, 87 노동자들 취임을 보면서 저는 당시에 보면 회사에 이제 입사했던 초년생인데요. 6.29 때 이제 서울시청 앞에서 있다가 우연찮게 이제 삼금융연맹 동지를 만나서 제가 소비자본 노조 처음 있을 때는 제가 삼금융 소속이었어요. 같이 있으면서 노조 하다가 다시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 실제로 보면 노동자들의 투쟁 자체가 어떻게 터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제 이 직선제를 만들어내면서 이 광장이었던 민주주의 열기를 보다 보니까 사무실은 답답한 거죠. 저도 당시에 직장생활을 했습니다만 회사 들어오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다 노조를 가서 꿈꾸는데 어쨌든 제조업은 현대엔진, 이 현대엔진 자동차에 접속되어 있는데요. 권영록 동지라고 어쨌든 점심 때 밥 먹다가 이제 식당에서 일어나가지고 노조를 만들었던 사람인데요. 딱 5분 외치고 경찰서 끌려갑니다. 끌려가가지고. 근데 끌려갔는데 어쨌든 간에 당시 현대엔진 조합원 그 직원들이 한 40명이 울산 그 경찰서가 난리치는 바람에 다 석방했는데요. 사실 이때는 그 싸움이 커질 줄 몰랐는데 이 싸움 때는 커집니다. 현대 미포조선이 노조를 만들었는데 회사가 노조를 탈취를 뻔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 울산의 노동조합들이 다 벌떼같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현대엔진의 봉화와 이 현대 미포조선의 노조 탈취 이 문제가 87년 운동에 있어서의 결국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기폭제권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때 동시에 그래서 한진중공업이 이때 노동이 없었습니다. 한진중공업 자체 노조가 없는데 지금 했던 당시에 박장수 동지 그다음에 이런 몇 사람들이 가두시라고 한국중공업 같은 게 노동조합을 만드는데 회사에 인정 안 했다가 노조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신진중공업 부산 그다음에 여기 창원 그다음에 대우조선에서는 당시 대우조선 노조와 당시 이제 싸운 도중에 이석비 동지라고 경찰에 체류탄 맞아 사망하는 사건 이 터지면서 싸움이 커져버리는 것들이 이제 87년 투쟁에서의 중요한 매개체인데요. 제가 역사를 보면 87년 7월부터 98년까지 노동조합이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다.
이 88년 12월 30일 조합원들이 우리나라 193만 명인데 이게 놀란 게 2016년에 회복돼요. 이게 88년 말에 이 노조원 수가 계속 줄어가지고 딱 2016년에 올라오는데 어쨌든 간 이때 노조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1년 반 사이에 70만 명. 자, 그 다음에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어떤 지역 싸움이 형성되면서 지역의 각 노조 협의회 만들고 전노협 뜨고 전노협이 이게 출범하는 날 3당 합당 선언하면서 탄압이 시작되는 제조업은 87년 싸움에서의 곳곳에 싸움을 터지면 싸움이 전개되고 많은 곳곳에서 싸움이 이루어지면서 이 전노협을 모아지면 전노협은 당시에 제1호총을 갖다 건설하겠다는 민주노조 운동 내의 여러 가지 어떤 논쟁의 산물입니다. 당시 그 민주노총 개 안에서는 이걸 시기상조라고 부정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강하게 지향을 하게 출범했습니다만 정부 탄압하는 바람에 대로 싸움이 잘 안 됐던 거죠. 자, 제조업은 그렇고 이제 사무직을 잠깐 보면 사무직은 저는 이제 지금도 보면 이게 지금 상급위원맹이죠. 이 노동자들의 역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그 누구도 못했던 이게 사무직 같은 경우 노동조합이 한국노총 금융들이 4.13 그 전두환의 4.13 호원 조치를 갖다가 한국노총이 지성명을 내요. 그때 이제 금융노조에 속해 있는 16개 노조가 탈퇴를 합니다. 우리 못하겠다고, 우리 반대하겠다고 탈퇴를 하면서 이들이 이제 소위 자유금융 노조를 만들어서 이게 87년 10월 달에 사무연맹으로 바뀝니다. 요게 보면 사무직 운동에 있어서의 초기 어떤 하나의 계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요 싸움들이 터지면서 이제 언론, 병원, 지하철, 연구기관들이 노조 막 생기는 거죠. 공공부문을 보면 87년에 공공부문을 보면 재미있는 게 보면 중앙공기업은 노조가 별로 안 생깁니다. 중앙노조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지방공기업이나 출연연구기관, 재정지원기관, 요런 재정지원기관 지금 보조기관들인데요. 이런 데가 노동자 별로 없었던 건데 노조가 막 생겨가지고 87년 7월 달에 공공부 전체가 17만 명에서 88년 말에 29만 명으로 늘어나는. 이때 보면 불과 10만밖에 안 늘어났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이때 보면 이제 공무원 교사를 정부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보면 이 29만 명 같은 굉장히 현재 공공기관 조합원 수가 현재 한 50만 되는데요. 이미 이때 노동조합이 한 60%가 이때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공공부 노동조합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공공부 노동조합이라는 사무전무직이었죠. 다. 왜냐하면 당시 공공부는 생각 잘 없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공공부 노동조합의 초기에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저도 처음에 노조할 때 정부로부터 항상 해방이에요. 자주성이에요. 그래서 뭐 자율 수치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공부의 정책성보다는 약간 좀 달랐어요. 사무전문직에 있어서의 어떤 자존심 문제. 기본적으로 보면 그다 직장 내 어떤 여러 가지 비민주적인 어떤 있다 보니까 이걸 갖다 깨치기 위해서 노조를 만드는데 아마 제가 노동운동 보면서 가장 컸던 게 이거 같습니다. 87년 12월 달에 공공기관들 노태우 대선 후보에 연설에 동원했던 거. 제가 이때 갔는데요. 여기서 만난 사람들 그 뒤에 한 10명을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술 먹다 만났는데 다 만나니까 다 노조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가 노조 하면서 다 이제 87년 말, 아니 88년에 89년 노조를 만들었던 사람들 다 물어보면 대부분 얘기합니다. 다 우리 그 여의도 갔던 얘기합니다. 이게 그냥 컸던 거죠. 왜냐하면 사실 공무원하고 공공기관 동원했던 거예요. 컸습니다. 이게 서울대병원. 제가 이제 역사를 보니까 공공부문을 볼 때 7월 30일 노동조합이 공공부문이 노조가 한 5개가 생겨요. 서울대병원 생기죠. 그 다음에 서울상공회 생기죠. 그 다음에 에너지관리공단 생기죠. 그 다음에 공무원용 생기는데 뭐 다른 데들은 별 활동 안 하는데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뜨면서 이때부터 이제 노동조합 운동이 활성화됩니다. 87년에 이제 서울대병원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곧바로 이제 이런데 전남대나 원자력 이런 데 생기는데요. 제가 이제 서울대병원 결성 취직을 잠깐 보면 요게 사무직 노동운동, 공공군 운동의 초기의 목표라고 될 것 같습니다. 일하는 자가 주인데요. 보람 있는 생활, 인간다운 생활. 참 소박했죠. 저도 이제 서울대병원 서면서 보고 우리 소비자본 노조 결성 선언문을 썼는데 양사입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서울대병원을 기파로 했다면 제가 보기엔 공공노동운동의 가장 그 상징인 것은 서울지하철 노조입니다. 저는 몰랐는데요. 지하철 노조가 이제 87년 12월 8월 20일 노조 생기는데
5일 있다가 5일 동안을 갖다가 서울에서 노조 신고를 안 내줬어요. 그래서 5일 동안 노동조합이 거의 암흑 같은 시대인데 그 8월 17일 날 선집좀 나오는 날 서울 지하철의 지하철 1호선 방송에 동지가 나옵니다. 사실은 저게 이게 그 당시 경험한 사람들은 매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노조 방송에 지금도 충격이네요. 예. 근데 사실 보면 지하철의 방송이 생긴 게요. 94년 이후에는 방송이 한 번도 4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방송을 아예 그냥 정부에서 막아버리니까 어쨌든 한 일주일 동안 지하철 당시에는 지하철이 1호선하고 2호선에 저기 신답에서부터 저기 어디야 저기 어디냐 잠실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지하철이 있었어요. 그 안에 서울 지하철 안에 이게 울렸던 겁니다. 참 이게 보면 세상 바뀌었네 이게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제가 이거 이때 쓴 글도 있는데요. 뭐 나중에 한번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서울 지하철 보고서 이제 농수공하고 철공노조 생기는데요. 사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연구기관들 노동자 생긴 게 굉장히 큽니다. 연구기관대로 이게 왜 크냐면 이 연구기관 생겼을 때 노조를 갖다 규제하는데 나중에 파업까지 하는데요. 이 연구기관은 대부분 설립자가 다 박정희 전두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총애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총애했는데 노조면 안 되니까 정부에서는 초기에 악랄하게 밟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부에서 의료법 노조, 소위 이제 전국에 이제 256개 각 지역 의료법 사업에서 이 노조를 갖다가 사업장별 안 만들고 지역으로 만들어요. 14개 노조 만들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88년도에 6개, 89년도에 이제 7개를 만드는데요. 89년 이후에는 사무국명에 이게 88년도에는 사무국명이 가는데 이게 민주노총 개죠. 89년 이후에는 사무국명 못 들어갑니다. 정부에 다 막아버려가지고. 그래서 보험론으로 가거든요. 한국노총에 가는데 이게 정부에서는 이게 실책입니다. 이게 분산시키는 오히려 연대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보면 의료법 역사의 초기인데요. 제가 초기에 아마 설명을 좀 길게 하는데, 자, 우리 이제 전 초기 공공부 노동조합을 간단히 이해하려면 몇 가지 좀 상황을 간단히 봤으면 좋겠는데요. 전 노사관계나 임금하고 민영화 문제인데요. 그 정부가 87년 7월부터 88년 6월까지 1년 동안은 이게 정부 스스로가 공공부 노동조합에 대해서 어찌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서울대병원, 서울지하철 파업에도 그 직권중개 안 했습니다. 이게 초기에는 합니다. 사실 제일 먼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출입 연구원에서 먼저 노동조합이 있잖아요. 규제가 시작돼요. 왜냐하면 아까 그래도 이게 대통령이 총회하는 곳인데 이것들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당시 보면 이때 만들면서 제일 먼저 된 게 칼스 위원장이 당시 특례자한테 이걸 해고를 시킵니다. 여기 싸움 시작됐는데 그래서 당시 연구기관들 노동조합들이 정말 싸움 붙어가지고 이 싸움 이겨요. 그래서 이 칼스트 노조가 승리하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게 영구의 노동자 협의회, 영구전문 노조 협의회라고 하는 최초의 어떤 이 공공부문에서 연합체 만들어진과 동시에 서울지역 노조 협의회 만들어요. 서울지역 지역 노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싸움이 큽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 싸움에서 이겼다 싶었는데 그 당시에 7월 달에 산업연구원 원장을 정부 정책적으로 해야 합니다. 산업연구원 노조가 공공기관에서 단일홍자하고 경영참여를 갖다 인사위원을 하니까 원장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소위 보면 강한 싸움이고 당시 현대사연구소까지 있으면서 초기에 어떤 이 정부적 노동조합이 정부가 강하게 대응하고 있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88년 11월 달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파업하면 다 공권이 다 들어갑니다. 이때부터는 88년 6월까지 노동조합 정부에서는 손 안 댔어요. 임금도 보면 89년까지는 정부에 손 안 대다 90년 손을 대기 시작해요. 90년부터는 여러분 아시는 임금 가이드라인이 90년 2월 달에 생깁니다. 이게 악명 높은 건데요. 이게 한 10년 동안 있었던 제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과거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거 아는데 출발이었던 것이고 이게 총회임금제를 갖다가 결국 이제 IMF에는 바뀌는데요. 민영화는 원래 이제 87년 6월 달에 민영화 하겠다 했다가 이때는 민영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민영화 하다가 노태우 정부 때 중단한 바람에 이게 초기에는 이제 민영화 싸움은 안 되는데 그 공공부 노동자 투쟁의 초기에 보면 이게 막 노동금을 공공성 문제인데 아마 대부분 뭐냐면 정부와의 교섭과 정부로부터
교섭의 자율성이 핵심이었던 거예요. 정부가 노조 규제하니까. 근데 당시 공공성 문제가 든 게 유구노조, 그다음 정교조, 방송도 이런 데는 공공성 문제가 서서히 나옵니다. 당시에 보면 이 민주노총에서 초기에는 사회적 투쟁이라고 하는데 공공성 투쟁이라 하진 않고 이 공공성 담론들은 이제 이후에 IMF 때 형성되는 것들인데요. 이 공공 초기가 보면 이 공공성 맹화가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서울대병원은 우리 현정이 계신가 내가 아부한데 이게 87년에 동국부의 사무민으로 제일 먼저 설립했고요. 파업도 제일 먼저 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36년 최대 파업이더라고요. 예, 지난번까지 해서 파업 30번 했더만요. 그래서 파업 많이 하는 동네. 예. 이게 사실 87년도 파업할 때는 두 번을 파업했는데 이때는 정부에서는 그냥 대체로 그냥 봐줬어요. 봐줬다는 게 아니라 제가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89년부터는 이제 노조 파업하면 바로 직공징계 쳐넣었습니다. 이때부터 강을 시작되는데 노동자분 당시에 파업 못 들어가고 농성하다가 농성하면 또 전역 당시 사업장인데 업무 조사 거부했다가 노조 간부 해고되고 공권력 투입되고 서울대병원 이때 초기에 싸움이 시작되는 것들인데 어쨌든 공공부 싸움의 중요한 계기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공 초기 투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서울 지하철인데요. 원래 지하철 노조가 88년 6월 달에 시장 파업을 합니다. 요때 지하철 노조가 유일하게 보면 정부로부터 어제 터지지 않은 파업입니다. 88년 6월 달 파업할 때부터 시작해서 2016년 9월 파업할 때까지 한 30년 동안 파업했다가 얻어 터지는데요. 유일하게 이제 정부로부터 안 맞았던 파업입니다. 그러다 이제 원래 이 당시에 서울지하철 노조가 이 직제편이 뭐냐면 서희 보면 근무조를 짜는데 사무직들은 되게 널널한데 기술직들은 되게 빡빡하게 해가지고 24시간 막고대예요. 철도하고 똑같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이 근무형태 변경하면서 직제편 해야 되는데 초기 노조 하자마자 파업 합의를 합니다. 왜냐면 이때 보면 노조가 파업 직전에 합의를 해요. 그래서 이때는 지하철 내에 여러분 아시죠? 노래 4개가 나왔습니다. 노동조합과 동지가 총파업과.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들도 좀 심하네. 무슨 지하철이 무슨 자기들 동네야 무슨. 어쨌든 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 이 합의를 하는 순간 전체 공공 노동운동이 폭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뭐냐면 서울지하철을 인정하면 철도를 갖다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갖다 정부가 계속 질질 빼고 있다가 결국 뭐냐면 노태우 대통령이 노조가 이제 무인숙자 투쟁한 이때부터 88년 3월 6일 날 하루 동안 돈 안 받아버렸어요. 지하철 뚜껑을 열어버렸던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강경대응을 선언하면 이때부터 이제 노동자 파업이 시작되는데 어쨌든 89년 3월 6 파업 지하철로 역사상 가장 큰 파업이고 가장 피해가 큰 파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했는데 파업이 끝나고 나서 정부에서는 다 인정해줘요. 다 해가지고 막교대 이상 막교대가 3조 바뀌었는데 이러니까 3,000명이 늘어난 인력이 지하철 노조가 초기 5,000명 했다가 8,000명이 늘어납니다. 참 보면 이 역사가 보면 재밌는 건데 근데 이걸 보고 철도는 이제 그 이전부터 철도도 한번 붙은 거예요. 철도 기관사들이 우리도 못 살겠다 붙었는데 철도 노조는 당시에 노조가 아니었고 그냥 기관사들이 그냥 와일드캣 파업을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뭐 깨지고 공권력 얻어 터지고 구속되고 해가지고 철도는 뭐 했던 건데 어쨌든 요 싸움이 초기의 민주노조 운동에서 중요한 계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영구제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그 영구제를 외쳤는데 정부로부터 이제 영구제를 외치는데 최초의 87년 업종별 연대 파업입니다. 10개 노조 파업 들어갔는데요. 당시 보면 현대사연구소 파업이 여기가 먼저 시작됩니다. 현대사연구소가 연구원 2명이 이제 정비 비판은 보고서했다가 해고가 되면서 이 싸움 시작되면서 같이 붙는데요. 현대사연구소 노조 하면 위원장이 정관용입니다. 아마 여러분 시사평론가 알 겁니다. 사무국장은 김철훈 동지입니다. 잘 아시는. 어쨌든 저도 참 이 두 동지 보면 참 어릴 때 제가 또 사무국장 때 갔는데요. 정말 이가 갈 정도로 스트레스입니다. 싸움이 여기서 파업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11월 14일 날 연대 파업이 시작됩니다. 정말 파업을 할 때 15일 동안 제가 보기에도 정말 파업 잘했어요. 10개 노조가 15일. 상공에서는 한 달 파업했어요. 여성개발원 한 달 파업했는데 이게 이제 한 25일 동안 파업하다가
이 산업연구원이 파업이 장기화되니까 산업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이 갑자기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산업연구에 전산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전산망은 국가정보는 넘어와 있습니다. 방심하더라도 산업연구 전산망이 수능을 관리하는 전산망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전산망이 여기에 있었어요. 노조가 파업이 길어지니까 조합은 힘들어지니까 노조가 전산망을 다운시키겠다라고 딱 선언한 순간 어떻게 됐더니 그 다음날 이게 특별시 때립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투쟁 파업 사업장에 대해서 법을 지키는 것은 다 치겠다 했는데 그래서 정작 이제 이 문제 일으켰던 연구기관들은 30일 날 다 손 듭니다. 다 손 드는데 손 안 들었던 당시 풍산금속 안강공장이 먼저 공권이 얻어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중 얻어 터지고 이게 싸움은 여기서 질러놓고 터지는 딴 데서 터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쥐노조들이 다 파업 처리한 노동조합이 다 약화됩니다. 현사에는 전조합은 해고가 되죠. 사실은 이게 보면 초기 싸움을 잘했는데 너무 싸움을 잘못 정리하는 바람에 굉장히 좀 초기에 보면 지금도 연구전문 노동조합, 연구노조가 힘들어지는데 이 싸움이 초기에 실패를 껐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예술장관 노동자 파업, 조합은 100명짜리 파업인데요. 이게 89년도 파업했었어요. 우리 민주노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게입니다. 지금은 공공수 탈퇴해가지고 딴 데가 있는데요. 예술전당 노조가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어요. 전당을 전당을 이용하는데 자꾸 정부에서 뭐 정부 홍보사업 하라니까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싫다 해가지고 하지 말자 해서 사표를 썼는데 이사장이 조인 거부하는 바람에 파업에 들어갔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파업할 생각도 없었던 거고 그냥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여기가 예술전당 자체가 공간이 보면 파업하기가 딱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보면 노조 입장은 그냥 어쨌든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 싶으면 국권적으로 투입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합원들이 아니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험 파업 들어가는데 파업 자체가 무려 한 40일 넘게 파업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때 이제 우리 당시에 보면 연전도에 같은 데서 이게 싸움 다 지고 나서 다 입이 다 붙죠. 그래서 이제 싸움 승리합니다. 9월 5일 날 노태 대통령이 전당에 공영 방문하는데 노동자의 파업을 붙이면서 대판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당시 보면 의료전당이 우리가 해방구를 불렀습니다. 참 가서 대통령 앞에서 큰소리 치는 거 처음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정부가 손을 듭니다. 그래서 의료전당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연 기획할 때는 함부로 개입 안 하겠다 했는데 그래서 이 협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문화예술위원회 이런 데 만들 때 다 따라가는데요. 그래서 의료전당이 나중에 되게 힘듭니다. 끊임없이 노동자를 괴롭히고 그래서 이후에 파업 한 2번 하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이제 지치다 나중에 이제 민주노조 운동에 있어서의 소위 말하면 이게 피로도가 커지면서 탈퇴하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파업이 컸습니다. 제가 왜 했냐면 유일하게 파업 승리한 게임. 당시 파업 다 졌어요. 다 무작 깨지고 공권이 얻어맞는데 어쨌든 이겼다는 싸움이 그래서 큰 겁니다. 당시 사회공 같은 데 기관도 노동자 파업이 컸는데요. 저는 보면 이제 국민연공단이 89년 파업한 이 파업이 굉장히 큽니다. 63일 동안 파업하면서 공권으로 해가지고 6명 구속되고 사실은 이게 파업을 갖다 공권 투입할 게 아니에요. 근데 보면 공공기관 파업은 무조건 이제 정부에서 그냥 밟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89년도에 보면 노동자 기면 악했던 여기가 사실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근데 89년 7월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때가 서울자철 한양대병원 다 공권 투입할 때인데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국민연공단 파업 공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노동조합이 굉장히 힘드는데 아마 국민연공단 노동조합이 이때부터 89년, 95년까지가 매우 힘든 날입니다. 그리고부터 이제 한국노총 갔다 돌아오는데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노동 노조가 이제 재밌는 게 보면 4년 내리 89년부터 90년까지 대입 파업 들어가는데요. 처음에는 보면 의료업 조직 간의 임금 지침 차별것 때문에 깨지고 파업이 들어가요. 근데 이때 보면 파업을 하는 시기에 뭐냐면 의료보험 통합법안이 야3당 당시 보면 소위 말하는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그 다음에 김종필이 있었던 신공화당 새 합의를 해가지고 이 법안을 했는데 정부가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말 날아가는 하면서 파업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파업이 커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89년 말부터 파업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는 89년, 90년, 91년, 92년
사는 대리 파업이 의료보험 통합 투쟁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소위 공공노동원의 공공성 확보 투쟁의 초기에 중요한 계기입니다. 물론 이 파업 4년간 파업하면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8천 조합원이 한 3천으로 줄어드는데요. 아마 초기에 엄청 힘든 과정을 겪는 게 지금의 어떤 사회복무노조고요. 지금 이제 건강보노조죠. 이 싸움이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 공공 초기 투쟁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 있습니다. 뒤에 몇 개 더 있습니다. 정교조는 뭐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정교조는 그 노조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89년 1월달에 이제 야삼당 합의로 교도법 통과됐는데 거부권 행사하니까 이제 정교조를 만들겠다 했고 그때부터 이제 정교조의 험난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노조 만들자마자 저는 다 해고됐고 그다음에 저는 다 쫓겨가고 그럼 어쨌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학생들 학부모들이 붙어주면서 싸움이 컸던 건데요. 어쨌든 중요하게 이게 보면 공공노 싸움에서 중요한 하나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아까 사회보험노조, 전교조, 그다음에 또 하나 공영방송. 이게 이제 KBS는 정부 투자기관이고 MBC는 KBS 출자한 재투자기관인 자회사인데요. 나중에 이제 분리됩니다만 어쨌든 초기에 MBC가 먼저 방송민주 추진을 만들고 노조를 만들고 핵기를 만드는데요. 중요한 게 보면 이게 MBC가요 제일 최초로 편성국장, 보도국장, TV국장에 대해서 추천제를 확보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나중에 이제 MB 정부 때 파업 들어갈 때 이걸 갖다가 단임 해제한 바람에 파업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KBS도 이때 파업해서 들어갔던 건데 사실은 이때 KBS가 빠져서 사기본부장 임명을 노동자 동의한다는 점까지 해서 한 발 더 나갑니다. MBC는 이제 이 파업을 92년도에서 완성하는데요. 이것이 결국 문제가 돼가지고 89년, 90년대에 KBS 사태가 터집니다. 왜냐하면 KBS 노조가 이제 싸움에서 본부장에 대한 임명을 노동 동의를 얻는 중요한 어떤 경영체를 하다 보니까 당시 88년 말부터 89년까지 이어진 과정 속에서 KBS는 굉장히 보면 좋은 언론이었어요. 당시 사장이 보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 다음에 오금비를 갖다 다 깨우치고 그래서 어쨌든 KBS가 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노태 입장에서는 되게 눈에 가셨는데 이게 사장을 해임하다 뭐냐면 그 이유가 노조하고 복리후생 관련돼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부 침해 위배하는 합의를 했다 해가지고 사장을 갖다 해임합니다.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고작 복리후생가 했다고 사장을 해임하는 결국 뭐냐면 이 KBS, MBC에 있었을 이런 방송민주화 관련된 이 장치와 방송민주화에 대한 이 흐름을 없겠다는 것들이 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KBS가 이제 이게 농성 들어가는데요. 이 서기원이 임명합니다. 이 서기원은 누군가 하면 서울신문의 사장 출신입니다. 지금 현재 권은결 위원장이시는데 권은결 위원장 서울신문 노조 위원장 출신이거든요. 바로 해고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5.18 민주화운동 갔다가 또 협회했던 사람들인데 시간이 좀 되나 모르겠는데 시간들이 많이 좀 제가 지금 올라나 봐요. 예. 좀 하다 보니 좀 길어지는데 예. 이게 다 야사들인데 예. 그래서 KBS가 이때부터 싸움이 시작되고 MBC가 연대 파업 들어가. 그래서 이게 KBS, MBC가 요 흐름을 갖다가 꽤 오랫동안 유지합니다. 예, MB 정부 때까지. 예, 그리고 MBC는 또 92년도 파업했는데요. 이 파업은 어쨌든 MBC가 완전하게 공정방 세배를 활성화시키면서 방송에 있어서의 완전한 비즈키를 만들었던 중요한 건데요. 이때 스타가 나옵니다. 누구겠습니까? 제가 손석희입니다. 이 공정협의회 간사입니다. 손석희라 스타가 탄생합니다. 자, 초기에 이제 서초노협은 당시에 이제 출연기 서울시 투쟁기 노동조합들인데 이때 보면 당시 뭐 서울 농수공이나 실용공대 이런 데들이 상업단체가 더 없었어요. 어떠 보니까 같이 모여서 하자했던 건데 처음에는 출발은 좋았는데 90년도 지하철로도 계속 헛발질하고 계속 돌아선 반이었는데 다만 이제 서울 농수공 노조는 참 제가 보기에는 조합은 150 노조인데요. 참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 역사를 보면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소중한 이 흐름에서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딴 데는. 사실 뭐 전지 이제 서초협은 93년도에 지하철로 집행 바뀌면서 중단하는데요. 그래서 지하철 노조가 전 지역적으로 이제 지하철 노조 연대로 가다 보니까 서초협은 죽고
서통협은 활성화되는데 이때 베일 돌아간 민주노조원들 이탈하기 위한 어떤 그 활성화가 되는데 그때까지는 서통협은 죽습니다. 업종연맹은 당시 공공부 자체 정착이 없다 보니 공공부 노동은 없었던 거고요. 전문의는 병원들은 이런 데에 공공부 좀 있었습니다. 건설론이. 이런 데도 업종이 만들고 그다음에 전내와 연대해가지고 아에로국 사업 그다음에 90년도 이 사업을 했던 이 과정들인데 요 내용 뭐 공공부 역사라기보다는 민주노조 역사인데 뭐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나가겠습니다. 자, 김현상 정부가 뜨는데요. 제가 이제 그 상장의 앞에까지가 있던 건데 왜냐하면 이제 이때까지는 공공부 노동운동이 아직은 딱 전면 안 될 때입니다. 초기에는 94년부터 공공부 노동운동이 이제 전면화되는 시기인데 그래서 이 앞에까지 끊었는데요. 93년 한 해에 있어서의 공공부의 흐름인데 정부의 어떤 김현상 노조와 어떤 업체 문제, 민영화 문제, 그다음에 이때부터 서서히 나오는데요. 이때 보면 정부 출연기관에서도 이게 참 보면 초기에 컸던 건데 싸움이 우리가 터지면서 막았던 건데요. 교섭권 없애려 했다가 노조가 막았던 것이고 그다음 민영화 싸움 터지고 초기에 이제 김현상 정부 초기 때는 뭐 업종연맹 합법화되고 그 다음에 파업은 뭐냐면 출연기관 노조 연대 파업과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 여기 두 군데가 93년대 파업이 있었어요. 원래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가차기를 했다 먼저 파업 들어가 먼저 끝내버리고 출연기관 노동조합들은 10개는 이제 11월 달에 파업 들어갔다가 뭐 박살 나는데요. 이게 그때 유일한 그때 아마 이 노동조합들이 11개 노조가 연대 파업 들어갔다가 이제 정부의 교섭을 거부한 데 따른 이 법적 구제했다가 대법원에 기각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공공기관 노동조합에 있어서의 정부를 상대로 한 교섭에 있어서의 현재 대법원의 판례에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지침을 가지고 정부로부터 지침에 대해서 노동조합 교섭력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지침은 지침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 판단이 내렸던 게 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때 나름대로 의미 있는 건 뭐냐면 싸움은 아닌데 지하철 노조의 민주노조 혼냈다는 게 큽니다. 아까 이제 지하철 노조가 89년 파업하고 나서 90년에 집행 바뀌는데 강진도라는 사람인데 완전히 좀 이상한 또래가 되는 바람에 노동조가 흔들었는데 이때 이제 노동자가 다시 정상화되고 있고 그다음 정조조가 이제 이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이때 YS 정부 초기 때에 약간 노동 정책에 있어서 조금 뭔가 우호적인 때입니다. 정교조를 갖다가 처음으로 만나요. 정부가 교육부 장관이 이때 이제 최초 대화가 이 앞에까지 한 4년 동안은 정부는 정교조를 갖다 완전히 불순집단을 간주했던 건데 이러던데 정부는 뭐냐면 당시에 교육부가 정교 탈퇴한 복직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정교조가 이제 한 6개월 동안 엄청나게 강하게 청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교조 위원장이 결단을 내리죠. 현장으로 돌아가자. 정교조를 탈퇴하고 돌아갑니다. 1,540명이 복귀하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정교 탈퇴했는데요. 그 다음에 보면 정교조 시국선은 15,000명이 참여하고 교사대에 2만 명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교조가 이게 이게 현장을 복귀한 것이 매우 중요한 계기였던 거고 아마 정교조는 요것이 지금도 매우 중요한 하나의 자산으로 기록됩니다. 이제 저 사장인데요. 제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 제 사장은 94년부터 이제 98년까지인데요. 이게 왜냐하면 이 공무노동조합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공공분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 가지고 뭉쳐요. 이게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는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 된다, 연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공공분이 취해야 될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 가치가 뜬 게 요때부터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어떤 계기였던 게 민영화가 초기에 컸습니다. 2014년 2월 달에 김현상 정부 4차 민영화 발표하는데요. 당시 보면 이 민영화 계획이 87년 6월 달에 냈던 것보다 훨씬 큽니다. 87년 냈던 것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요 민영화 계획은 대부분 다 이후 98년도 IMF 때 민영화 계획은 그대로 딱 갑니다. 여러분 아시는 한국통신, 담배임사, 포항제철, 국민은행 다 민영화되는 계획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당시 보면 그래서 민주노총의 속 노조들 중심으로 민영화 대책이 뜨는데요. 다만 이제 대기업 이게 중요한 건데요. 요거에 잠깐 보면 이 당시 민영화 반대 투쟁에 대해서 생각보다 의견들이 잘 안 맞아서 저도 당시 회의 가다 보면
민영화 찬성 노조 노동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80년도에 아까 이게 민영들이 민영화되면서 보니까 나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민영화되면 좋다 하는 있다고 노동자도 별로 이렇게 반대하지 않았던 거는. 그래서 작은 사업장들만 박 터지게 싸웁니다. 이제 작은 사업장들은 정부가 이제 안정 안 해주니까. 그래서 사실을 보면 이때까지 고용 인식의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IMF 때 초기 때만 하더라도 진짜 민영화 가지고 싸움 잘 안 됐던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때 나온 건데요. 그래서 큰 데들은 별로 싸움을 안 하고 작은 데들이 싸웁니다. 가장 큰 싸움이 심했던 데가 한국종합시설개발공사. 지금은 이제 한진 무슨 엔지니어링 소속인데요. 지금 이제 아마 이 파업이 한 3년 내에 파업했던 건데 당 전문노조에서 가장 파업이 심하게 했던 파업입니다. 고속도로 실업공단. 여기도 이제 공단을 갖다가 이게 이 고속도로 실업공단이 도로공사에 소위 말하면 휴게소 관리하는 공단인데요. 당시 휴게소 40억을 관리했던 건데 이걸 갖다가 공단 해체한다. 그래서 40억을 갖다가 민간 매각합니다. 사실은 당시 실업공단 노동조합이 1,800명이었던 조합원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 해체가 되니까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98년도에 휴게소 노동조합이 3군데가 살아남았더라고요. 다 박살나고. 이게 싸움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 고용 안정을 했다고 했는데 고용 안정 제가 보기에는 고용 안정 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게소가 다 매각을 해버리니까 결국은 다 파업직도 다 쫓겨나고 해요. 노동자는 결국은 이제 끝나는데 사실은 이제 94년도, 95년도 보면 전력실 노조하고 이제 코팩이죠. 한국적 노동자 싸움이 때 시작되는데 이 두 노조가 싸움을 되게 같이 많이 합니다. 제가 이대로 질문할까요? 왜 같이 했을까요? 공통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혹시 뭐 이거 퀴즈인데 제가 이거 교육 시간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같이 많이 했을까요? 여기는 발전 설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발전소 설계하는 회사예요. 이건 공통점은 아니죠. 첫 번째 공통점은 한전의 자회사입니다. 또 하나 보면 이 두 회사가 같은 건물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보면 삼성동에. 그래가지고 한 군데 파업은 항상 덩달아 파업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회사가 나중에 그래서 한국전력기술을 갖다가 쫓아버립니다. 기용으로 쫓아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도 파업 많이 하니까 제가 노동운동사를 쓰면서 한번 제가 어딘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공공기관 노동조합 중에서 파업을 제일 많이 했던 게 첫 번째가 서울대 말씀드렸죠. 두 번째가 이제 사회보험, 지역의보 사회보험입니다. 세 번째가 전력기술입니다. 얘가 파업의 랭킹 1, 2, 3입니다. 물론 여기가 좀 탈퇴했죠. 전력기술이. 이게 좀 되게 아까 예술전당 노조와 더불어서 민주노조 운동 역사 자산을 갖다 이런 게 되게 아쉬운데요. 어쨌든 이런 데입니다. 당시 한국정보은 이제 민영화 문제 때문에 싸우는데 제가 이때 같이 파업 지원하고 그랬는데 진짜 그때 속 터졌습니다. 민영화 반대를 안 해요. 우리 민영화 찬성하고 고용 안정. 제가요. 나중에 5장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죠? 이렇게 잘 안 잡히는 게 뭐죠? 잠깐만. 이게 레이저가 잘 안 잡히는데 한국전력기술노조와 중노노조가 똑같이 다 민영화 대상인데요. 전력기술 노동자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민영화를 반대했어요. 끝까지 민영화 반대 싸움했던 건데 한국정부는 민영화는 찬성하되 고용 안정. 결국은 누가 싸움에 있어서 유리하겠어요? 한국정부 노동조합은 정말 박터지게 싸우고 다 깨집니다. 나중에 그것도 5장 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94년도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94년 토지행들이 막 곳곳에 터지는데요. 우선 가장 큰 파업이 이 전저변대 파업입니다. 이 전저 뭐냐면 서울지하철, 부산지하철이 지하철 협의회인데 여기에 철도의 정부 기관차 협의회라고 하는 승무원하고 차량 정비사들이 현재 달라붙는데요. 이 전기업이 같이 붙으면서 지하철로 뜨는데요. 여기가 이제 처음에는 원래는 소위 말하면 변형근로직 문제나 철도의 24시간 막교된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움을 걸었던 건데 처음에는 연대 파업 문제에 대해서는 결이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당시에 보면 같이 연대했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이 민주노조 운동이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서울지하철하고 부산지하철 노조가
철도가 공권이 투입되니까 연대 파업에 정리가 나서 파업에 들어갔던 겁니다. 당시 철도 서울하고 부산은 합의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위원장 서울자치위원장이 김연한 동지고 부산 위원장이 강항기 동지인데 어쨌든 철도의 이 공권력에 이게 투입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같이 있었던 게 바로 연대 파업의 이 정신. 그래서 요거는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역사입니다. 정기업 같은 경우에 당시 이제 파업 들어가서 엄청나게 당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민주노조 김명환 위원장, 그다음에 수석부위원장, 윤태근 동지 다 철도 정기업 추진 멤버들입니다. 어쨌든 이당 파업이 94년도 파업이 이게 상반기에 컸다면 하반기는 이게 조폐공사입니다. 조폐공사는 이게 보면 되게 재밌게 정부에서 조폐공사 때문에 되게 헷갈렸던 뭐냐면 이 조폐공사 자체가 당시에 보면 직권분제 사업장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노동자 파업을 아주 지능적으로 해가지고 절대 유하지 않고 사업장 정관하니까 파업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중앙공기업 중에서 최초로 파업을 했어요. 지상공사 파업이에요. 원래 앞에 파업, 수명한 공기업 파업들은 공기업들은 파업 잘 안 해. 왜? 임금 높죠. 고용 안정되죠.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이게 보면 조폐공사는 당시 조폐창에 대한 지금 이제 옥천입니다. 조폐창을 갖다가 서서히 왜냐하면 이게 당시 이제 조폐 기술이 이제 선진화되면서 기술을 바꾼다 해가지고 창을 갖다 조폐창을 정리한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때부터 서서히 노동자 같은 데다가 조폐공사 같은 경우에 약간 이게 제조업이에요. 이게 공기업이 아니라 제조업이거든요. 이 안에는 이때까지 조합원들한테 이게 조인트가 날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있잖아요. 뭐 차질 빈칸 한다면 사장이 와가지고 그냥 소위 말하면 몽둥이를 던지고 조인트 까는 그래서 야만적인 거기 때문에 이 파업이 그래서 이 조폐공 사장 파업 끝나고 사장이 다 해임됩니다.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국정감사에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이 컸습니다. 94년도에. 이게 보면 이 공로대라고 했는데요. 아마 이제 사실 이제 아까 기폭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 전지업 싸움과 조폐공 싸움인데 아까 이제 94년도에 김현성 정부가 보면 공기업 민영화 나오죠. 그 다음에 임금목제 나오죠. 그래서 싸움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때부터 전체적으로 연대가 뭉쳐지는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지하철 노조, 병원, 서울대병원, 전교조, 출연연구가 이런 데들에 싸우면서 다 따로따로 싸웠거든요. 이게 싸우다 보니 힘드니까 같이 뭉치자. 이게 정부잖아요. 상대가 정부. 그래서 이때부터 연대하다 보니까 이 노동자 연대하면서 이때부터 공공노동운동이 전체 노동운동에 태풍으로 부각됩니다. 이때부터 공공운동이 싸움판이 커지고 상당히 관심 가지는데 이런 여러 가지 연대 흐름이 모아져서 공로대 이때는 노조 대표자 이게 회의체입니다. 대표자 회의체인데 이 공로대가 중요한 건 뭐냐면 향후의 민주노조 운총내에 공공노동자합의 선변호 통합에서의 소위 개개되는 것들인데 당시에는 민주노총 준비 소속의 노동자들 지하철, KBS, 정조도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항문호총에 있는 북측은행, 관광공사 뭐 이런 데들, 그 다음에 중간에 항문호총 탈퇴했던 항문호총 조폐공사 이런 데들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때 공로대가 이제 뭉치 23만 3천 명. 공공부 노동자비 이때 전체가 32만 명인데 8만 명 빼고는 다 달라붙은 이 기구예요. 이게 뭐 당시 보면 여기에 철도, 전력, 채심만 안 붙었습니다. 다 붙어가 그래서 이 전체 노동자비 연대에서 만든 게 바로 이제 공로대인데 이 공로대는 초기에는 뭐 별거 아니었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공로대 출범 때문에 대단히 이제 위기에 빠집니다. 왜냐면 이게 탈퇴하면서 노경청 합의가 임금 합의가 당시에 YS 정부 초기에 어떤 항문호총과 정청과 야합인데 이게 깨지고 항문호총 노조 내부가 이제 들썩거립니다. 절도 철력 최신 내부에서 계속 끊임없이 이제 이들의 어용노조 역사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항문호총이 흔들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전문노련이라는 위원장 양경규 당시 박태주 위원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때가 이제 양경규에 넘어가는 때인데 이때에 이제 박태주 동지가 공로대 대표를 맡는 거에 전문노련 내에서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끄러워집니다. 왜 전문노련이 공공부는 아닌데 왜 공로대 대표를 맡냐가 시끄러워지는 과정들인데 이 논란은 꽤 오랫동안 갑니다. 당시 저도 이것 때문에
우리 양경규 위원장 있으면 얘기하십니다. 정면에 붙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도 공공부 출신이면서 공공부 아니라고 말이에요. 예.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전문들은 내부가 당연히 시끄러워지는 과정이고, 전문들은 그래서 이때부터 조직발전 논쟁이 터집니다. 이제 사실 전문이라는 게 그냥 말 그대로 전문직이 노동조합인데 참 애매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당시 이때 이제 공로대에 있어서 여러 가지 흐르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때 공로대가 뜸과 동시에 그 시기에 이제 과기노조와 의원노조가 뜨는데요. 소산별 단일노조가 출범합니다. 과기노조는 뭐 이게 보면 기업노조 해산을 위해 산별 전환하는 것들인데요. 어쨌든 초기에는 5개월 동안 정말 힘들게 싸워서 합법적으로 얻었는데요. 이 모델은 이후에 전부 모든 노동조합의 다 조직 형태 변경에 다 선례가 됩니다. 다 가면 과기노 선례 때문에 다 정부에 다 인정합니다. 얘를 인정하고 있는 모두가 다 과기노 따르고. 의무노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까 제 의무가 이제 지역의료보험인데요. 지역 노조 체계인데 과기노조 이게 통합되고 나서 그대로 보고 이제 단일노조로 출범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전국 의무노조인데요. 이때 조합은 3,000명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노동조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역 의무노조가 이제 이때 이제 소위 활개를 이제 다시 이제 기지를 키는 논쟁이 뜨는데요. 자, 이 조직 건설, 잠깐만, 이게 여기 보면 이 공로대를 건설하고 공공 투쟁이 이제 터지면서 당시 이제 한국노총에 있는 큰 노조들 내부가 이제 들썩입니다. 그래서 노동자 민주화 투쟁이 시작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국통신노동조합은 민주화 돼가지고 민주노총으로 넘어오는데요. 철도하고 전력은 싸움만 전개됩니다. 한국통신노동조합은 사실 처음에 이제 91월 달에 정부가 이제 민영화계를 발표해요. 그런데 노동조합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노민추 동지들이 동성하는데, 노민추장이 당시 양한홍 동지인데요. 9명이 이제 한통 본사, 광화문 본사 농성을 하는데, 농성하자마자 개끌리다 끌려 나갔고, 같이 지지했던 20명도 같이 있는데, 9명 해고되고, 그다음에 이 회원이 이제 20명인데 이 사람들을 정부에 다 찢어놔요. 다 찢었는데 참 재미가 뭐냐면 이 20명을 찢어놓은 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국통신 회사의 결정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모아놓으면 괜찮을 걸. 찢어놓으니까 다 지방에서 가서 운동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미있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여기에 보면 한국통신 노동조합이 94년 5월 달에 선거혁명을 일으키는데요. 왜냐하면 노민추가 선거를 직선하자니까 이제 한국통신노동이 직선으로 바뀝니다. 그 당까지는 간선이었어요. 직선 바꾸는데 노동자가 뭘 제안했냐면, 그러면 노조 중앙위원장, 지방부부장, 지역부 부지부장을 다 패키지로 하자. 그냥 노민추는 어떡하겠어요? 우리만 하는 거잖아요. 재미가 뭐냐면 이게 지방부부장이 14명, 지부장이 260명이에요. 이걸 세트로 다 패키지를 하는데, 참 이런 선거 제가 보는데 정말 희한한 게, 이 노민추 동지들이 막 열심히 활동하면서 당시 한국총 노동조합이 민영화 얘기 나왔잖아요. 노동조합은 되게 어려운거다 보니까 이게 맥힌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합원이 당시 5만 900명의 조합원이 굉장히 큰 사업장인데 500표 차로 노동조합이 선거에 이겨가지고 전국을 다 장악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제 나중에 발생하는데요. 이게 노민추 선거혁명이 각 지부를 다 장악하고 다 기반 형성해서 혁명이 아니라, 이게 어쩌다 보면 혁명이다 보니까 한국통 노동조합은 끊임없이 내부가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다 무너지는데요. 회사가 다 장악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데요. 어쨌든 그러나 이게 자꾸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한국통신이 이제 5월에 선거에서 이기면서 이때부터 이제 소위 한국통 노동조합의 민주화하고는 기반되고, 민영화 투쟁 자체를 선언하면서 한국통 노동조합이 역사처럼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국통이 95년도 싸움을 선언하면서 약간 좀 전술적으로 미스했던 건데, 이게 민영화 싸움하면서 본사 점거 투쟁이 들어가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아마 이게 지역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중앙 싸움을 통해서 확산시키려 했던 건데, 이게 그 중앙 점거 투쟁하면서부터 이게 노동자 고발 들어가고, 노조 연대 투쟁, 이때는 민주 준비가 달라붙고 공도다 달라붙었는데 정부에서 이제 한국 노동자를 밟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노동조합이 뭐 농성하고 파업기를 했지만 파업도 못 들어가고 파업을 접어버리는. 사실은 한국 노동조합의 95년 같은 경우는 되게 아쉬웠던 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전술에 있어서 어떤 좀 미스 문제, 그 다음에 노동조합 자체 집행부가 되게 취약했던 문제, 그 다음에 지역 기반, 이게 노동조합 기반이 너무 약해가지고 조합원 현장이 다 장이 안 되기 때문에 무너졌던 건데, 어쨌든 사실 이게 파업 유호 때문에 민주노총 건설에 있어서 한국노동조합이 초기에 민주노총을 갖다가 건설하는데 좀 뭔가 강한 동력을 했다가 실패했던 거죠. 그러나 재밌는 게 뭐냐면 한국노동조합의 파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부터 다 이게 소위 말하면 컴퓨터 통신 이게 발달돼요. 한국노동조합 보면서 이거 다 배워가지고 그래서 그 뒤부터는 막 소위 노동조합이 운동이 약간 좀 현대화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한국노동조합의 이게 거의 큽니다. 철도는 이제 94년도 이제 정기업 참여했던 동지들이 이제 출소하면서 이제 해오동에 뜨는데요. 그래서 당시 철도가 이제 95년도쯤에 철도가 원래 공사로 전환하겠다. 공사 전환을 안 해. 철도가 원래 공사 전환하면서 공기업을 하겠다 했다가 공기업 하려 했더니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하니까 이제 안 하면서 경유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인력을 줄이고 예산을 줄였는데 철도노조가 이제 되게 이제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철도 이제 민주파 활동가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싸움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철도노조가 당시 90년 7월달 대의원대회 때 조합비를 올려요. 그래서 조합비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집행부가 사업하는데 돈이 없다고 올리는데 조합비를 2배로 올려요. 근데 이제 정말 보면 되게 웃기는 게 제가 이제 이건 제가 아는 게 제가 소비자원이 내가 용산이었어요. 철도를 본사 용산일 때 바로 깎아 있잖아요. 그 용산에 보면 맨날 철도를 가면서 술 마시는데 맨날 술 퍼마시고 거의 2차 3차 가고 뭐 죄송합니다. 당시에는 뭐 잘난지도 가는데 맨날 가요. 그래서 뭐 돈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철도노조에 있는 민주활동가들이 이제 뭉치면서 그때 이제 몇몇 지부장들이 이제 당선된 지부장들이 모여서 철도노조 민주화를 위한 지부를 만들어서 바로 범지부 대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조합이 납부를 결의하고 철도노조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농성이 시작되는데 철도노조 이때 다 징계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김영훈 동지 시험 포함해서 모두 징계를 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당시 이제 이 철도의 민주파 지부가 6개밖에 안 됐어요. 활동가 한 30명밖에 안 되는데 이걸 전국으로 다 쪼개니까 또 전국 가니까 다 활동가들이 다 됩니다. 뭐 김재하 동지, 김영훈 동지, 여러분 잘 아는 황당 활동가들이 다 전국을 가면서 다 철도노조가 이제 민주화운동이 커지는 계경인데요. 저 재밌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커지는데, 철도는 대의원대회가 이제 5월달에 이제 소집을 할 때 되게 재미가 뭐냐면 이 활동가들이 이 대대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때는 아무 상관이 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철도노조 5월달에 대의원에서 위원장을 뽑고 7월달에 조합비를 올리는데 이 위원장을 뽑는 대의원대 결정, 그 다음 7월달에 조합 인상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대의원대 결의 무효 소송을 내요. 그 소송 냈던 사람들이 이제 아는데요. 상상 못했습니다. 이게 크게 터질지. 2000년 1월달에 대법원에서 삼중간선 체제가 위법하다 판결을 내는 바람에 철도노조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터집니다. 이게 철도노조 민주화되는 계기인데요. 사실은 이때부터 한 4년 동안 철도노조는 철도 민주화 투쟁은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아무도 못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철도노조 민주화되는 과정들인데 어쨌든 이건 매우 중요한 하나의 정세 전환의 계기였다. 전력노조 민주화 분들은 전력노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91년 선거 때 이 오경호 지금은 이제 배신했던 사람이지만 최태희라고 오경호 러닝메이트 해가지고 소위 전력노조의 어려움을 집행 교체하거든요. 근데 이 최태희가 마땅하게 다시 또 이제 배신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활동가들이 이제 민주화 협의를 구성해서 이제 노조 민주화를 시작하는데 사실 이때는 이제 크게 별로 없다가 부산이 1월달에 이게 싸움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부산 1월달에 이게 최태일이 그때 최태리가 96년 말이 정년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출마하면서 지 정년을 연장하고 그 다음에 퇴직금 누진제를 갖다가 줄여버리고 그 다음에 임금을 조기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전력노조에 있는 활동가들이 막 농성 들어가고 여러 가지 뭐 싸움 붙습니다.
법원에서 1차는 직무적인 가처분 떨어졌다 다시 취소되는데요.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초기 민주투쟁이 터지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터진 것은 1월달에 당시 한일병원 지부장, 그 한국전력 산하에 보면 전력노동자 화상병 전문병원인데요. 한일병원의 지부장이었던 김세 동지가 당시 이제 오경호 지부장과 같이 징계에 맞서서 중앙에서 이제 분신을 합니다. 물론 지부장 김시자 분신하죠. 전력노동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 둘이 뭐 노동자 불법기 우승했고 퇴진운동했고 그 다음에 이 한겨레 보도는 뭐냐면 김시자 열사가 채태일하고 94년도에 일본 출장 같이 갔는데 채태일가 가서 일본 가서 했던 걸 갖다가 한겨레 신문에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괘씸죄를 징계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묶여가지고 김시자가 분신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 싸움 시작되는데요. 뭐 과정들은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공권력 투입되고 그 다음에 최태일은 김만룡을 앞에서 지가 물러나게 약속해놓고도 당시에 엎어버리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공권력 투입하죠. 어쨌든 뭐 싸움이 되게 어수선합니다. 한일병원 같은 투입되면서 또 이게 보면 시즌을 탈취해가지고 유족들이 정상에 진행하면서 노동자 싸움은 되게 험하게 끝나버렸는데요. 다만 보면 이 싸움은 매가 중요한 시사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우선 전력노조의 민주화운동이 전력민주화운동이 갈라집니다. 이 앞에 오경호 지부장 중심의 이게 김철호라고 한수원 만들었던 동지에 있던 오경호 김철호 같은 소위 말하면 구파들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김동성이나 몇몇 동들이 성장하는데요. 이준상 같은 이런 동들이 많으면서 노조가 이제 갈라지는데 이 갈라지는 것은 2000년 이후에 이제 나타납니다. 제가 5장에서 설명드릴 텐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때 이 투쟁 통해서 철도노조, 전력노조, 민주투쟁이 연대를 하게 된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같이 열심히 싸우자는 것이고 그래서 철도, 전력 같은 경우는 항상 이 동지들이 항상 주거지 받거니 같이 연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민주노총과 공대위가 만나는 장이 됐어요. 그래서 공대위는 당시 이제 한국노총과 같이 있다 보니까 애매했는데 이때 이제 김씨에서 투쟁 같이 하면서 민주노총 공대위 같이 사당 면담하고 같이 대응하다 보니까 이때 공로대가 바뀝니다. 공로대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노총 노동자 다 나갑니다. 공로대 위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왜 민주노총에 왜 하부 이중대권 하냐. 그래서 공로대가 이제 서서히 바뀌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민주노총 뭐 준비는 뭐 이거는 제가 그냥 넣어봤는데 뭐 간단히 보시고 이게 준비 뜨고 그 다음에 우리 공공조직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지지했고. 민주노총 건설 과정은 이건 뭐 굉장히 뭐 스토리가 굉장히 많은 스토리인데요. 이건 뭐 제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한 30분 얘기할 만한 건데. 자, 민주노총 뜨고요. 자, 노동법 개정 통파업중 같은 경우도 뭐 노계입 뜨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이 노동 개정을 반발하고 총파업 거치고 총파업 거치면서 4단계 파업 거치면서 세계 노동운동에 있어서의 비상관심, 그다음 남반구였는데 이 남반구라는 개념 자체가 북반구가 이제 서구 선진국만 남반구는 이제 소위 말하면 개발도상국 같은데 이런 나라인데 이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은 남아공 그다음에 브라질 같은 연대를 띄우는데 중요하게 됩니다. 공공노동자도 당시 참여를 많이 하죠. 이 노조 참여하면서 한국노총도 또 참여를 하면서 한국노총에 참여를 하는 게 정토련원도 이제 이게 보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참여를 하면서 이때부터 한국노총도 이제 바뀌는데요. 이때 위원장이 박인상 동지가 위원장하면서 좀 바뀝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대선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96년, 4, 5년도의 투쟁과 95년도에, 6년도에 노계투 투쟁을 거치는데요. 공공부문의 6년 투쟁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당시 보면, 원래는 처음에, 민주노총 공로대가 만나고, 민주노총을 있잖아요. 96년도에 오면, 1년 차에 선도적인 투쟁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공부문이 해야 된다. 이 노조들이 같이 해서 하겠다 하니까, 더군다나, 서울지하철, 부산지하철, 한국통신, 의보, 조폐공사, 가기, KBS, 서울대공까지 해서 같이 하겠다니까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기에 희망을 걸었던 마음입니다. 근데 처음에 하다 보니까 과기노조, KBS, 서울대공은 약간 조금 달라서 이 5개가 먼저 붙고 이 세 노조는 따로따로 이제 싸움들이 터지는데요. 가장 싸움이 컸던 것은 요 싸움입니다.
사실은 파업 들어가지 않았어요. 파업 들어간 한 달 전에 모든 뉴스에는 이 뉴스가 항상 헤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오기노조가 파업 들어가는 게. 6월 28일 파업 들어가기로 했는데 전날 밤에 사개노조, 조폐공사를 빼고 합의를 합니다. 합의 내용이 뭐냐면 해고자 문제, 서울대문도 마찬가지고요. 해고자 문제가 합의되면서 이때 이제 파업이 안 들어갑니다. 사실은 노조운동 역사상 그 해고자 복직 문제는 굉장히 컸습니다. 당시 의보노조의 해고자 60명, 서울 지하철 한 40명, 부산 한 20명, 한국통신 한 50명 해고자가 있었거든요. 대부분 다 복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부산에 2명, 서울 지하철 3명, 그다음에 한국통신 3명은 복직 못하지만 남은 복직을 대부분 합니다. 서울대병원도 한 명 빼고 다 복직을 하죠. 그래서 이 파업을 갖다가 파업 직전에 합의를 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이때 모든 언론에서 쌩 난리를 칩니다. 어떻게 공공기관 해고자를 복직시키냐고. 어쨌든 이때는 김영삼 정부가 이 96 노동법 개정을 거치면서 민주노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약간 유화책을 쓴 겁니다. 노동조합도 강하게 붙이면서 이겼던 것이고요. 다음에 조폐공사 노동조합 이때 약간 뭐랄까 소외되면서 약간 문제가 터지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때 이 노조의 5개 노탐은 굉장히 크고 사실 이 싸움 통해서 이 노조들이 다 노동 기반을 구축합니다. 의무노조 같은 경우는 이 파업 마치고 조합원이 4,000명이 들었고요. 한국통신 조합은 다 탈퇴한 사람 다 들어왔고 그래서 노동조합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뭐 그 외 노동조합은 과기노조가 이제 96년도에 이때 연대 파업을 했는데 굉장히 큰 파업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삼별노조 최초 파업 투쟁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 보면 삼별노조 역사상 이렇게 파업을 갖다가 끈질기게 열심히 강하게 파업한 역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노조 자랑하는데요. 과기노조 앞에 자랑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당시 보면 지방공인 노동조합 싸웠죠. 97년도 와서는 이 조폐공사 노동조합이 이제 아까 사개노조 혼자 다 잘 합의했는데 조폐공사 노동조합은 이제 지난한 싸움 거치. 왜냐하면 이때 사측이 먼저 이제 전임자를 죽이고 부주장하기 위해서 노동을 건드는데요. 그래서 유일하게 민주노총 역사상 처음 교섭권을 민주노총이 위임했고 민주노총이 교섭했던 케이스예요. 이 민주노총 교섭회가 처음에 이제 성공했던 민주노총 교섭회가 걔가 처음에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섭해가지고 다 깨지고 엎어지는데 유일하게 이긴 싸움이 이 싸움이에요. 정철로에 제가 속했던데 여기다 이제 3차 연대 파업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때 MBC 노조 파업이 컸죠. 이때 사장의 어떤 퇴진 문제에 관련돼서 20개 연대 파업 컸고 그다음에 교육방송 이 노조들이 97년까지 싸움을 형성하면서 이 앞에까지 이게 보시면 제가 쭉 말씀드렸던 쭉 투쟁 과정들의 문제가 이들이 어쨌든 간에 IMF 이전까지 공공노동조합이었어요. 어쨌든 다 토대를 이뤘던 싸움 지역들이고 어쨌든 이 싸움들이 이후에 이제 어떻게 발전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우리가 나중에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초기에는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게 어디가 저지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한 5분 정도 되겠네요. IMF 이제 구조적 문제가 터지는데요. 아마 이제 아까 공로대 조직 발전 논의를 할 때 잠깐 좀 빠져 들어와서 공로대 조직 발전 하는데 이게 아까 배터리 지나갔는데 공로대가 이제 공공개 투쟁 마치고 나서 노동 진로 이때는 뭐냐면 다 민주노총 노동자로 다 뭉쳐있기 때문에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쟁을 하는데요. 당시 논쟁 끝에 공로대는 하나로 가는 것은 좀 어렵다 해가지고 민철로를 만들고 또 전문의원이 그 내부의 시끄러운 정체성 논쟁을 거치면서 공익으로 바뀝니다. 이때도 보면 공공 서비스 이렇게 바뀌고 민철로는 바뀌고 여기 나머지만 그 외 나머지 조직들이 뭉쳐서 공공연맹을 98년도에 만드는데요. 요 노조들이 소위 이제 98년도 IMF의 싸움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IMF의 구조정 잘 보시면 잠깐 보면 97년 12월 3일에 이제 한국정부하고 IMF가 구조정 양안을 내는데요. 당시 국무부 구조정 문제가 터지는데 양안에는 이게 공공 구조정 계획서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이 재정 긴축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부 같은 경우에 당시에 보면
이 재정을 갖다가 24조를 줄이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구조조정 방안인데요. 부재gung 방침 잠깐 보면 이게 멕시코 모델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 모델이 다 있는데 멕시코 모델이라고 하면서 금융자유와 재정긴축, 노동유연화, 공공노동작화 이 네 가지가 이거는 원래 명칭이 아닌데 뒤에 이제 지향하는 바죠.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노렸던 게 IMF 구조조정의 기본 모델인데 그래서 이 기초에서 이제 98년도에 구조조정 방침이 다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민영화 방침, 그다음 인력 감축, 경영혁신 방침 나오고 당시 보면 민주노총이 이제 노사정이 공공특위 들어가서 헷갈리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민주노총 원래 이제 98년 2월 6일 날 소위 말하면 김대중 정부 당선자와 노사정 합의를 체결합니다만 이게 부결되면서 집행부 바뀌는데요. 바뀐 집행부가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노사정 합의 참여 사태를 오락가락하면서 내고 시끄러운 상황이고 어쨌든 이때 이제 공공부문의 어떤 운동도선의 논쟁이 터집니다만 어쨌든 그 상층 그렇고 공공부문들은 이때 구공공연맹, 공인노련, 민철, 보훈의료가 참여하면서 공공공투위를 통한 총파업 수행하는데요. 1차, 2차 파업을 거치고 전체적으로 이제 파업을 하시는데 사실은 대체로 파업 다 마치고 다 노사정이 복귀하는데 다 결과가 좀 안 좋습니다. 올해 이때 이제 중앙이 약간 좀 오락가락하면서 내부 사업장들은 다 극한 투자합니다. 조폐공사, 전력기술, 부산지하철, urban오조 정말 엄청나게 많은 해고자가 발생하는 싸움이 터지는데요. 어쨌든 이게 극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총파업 투쟁 거치면서 이제 그때 통합 얘기 나오는데 원래 민철노련이 앞에 잠깐 보시면 민철노련 같은 경우에는 잠깐 보시면 원래 이 전지협이 민철로를 전환할 때 기본 전제가 운수 산별 노조로 가겠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96년도 공공노총을 같이 하다 보니까 서울자치, 부산자치 이런 동지들이 이거 운수보다는 공공이 낫겠네. 내부가 좀 꼬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퇴하고 엉키고 꼬이면서 결국 뭐냐면 집행부가 계속 사퇴하고 불신당하고 하면서 결국 나온 게 98년 3월 달에 민철이 뭘 제안하냐면 공공과 운수 부분에 통합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민철노련 입장에서는 정말 고육책입니다. 이게 이제 이 공공은 아까 말했던 공익 서비스, 그다음에 공공연맹과 그다음에 운수의 화물, 그다음 버스를 중심으로 연대하자고 제안했던 건데, 요게 IMF 싸움을 마치고 나서 민철노련의 이 논의를 갖다가 받아서 당시 이제 공공공투위 내에 논의하다가 그래서 먼저 싸움해보고 후에 총파업해보자라고 결정하에 총파업 투쟁을 좀 하면서 2차 총파업까지 맞추고 나서 구공공연맹 지도부가 대북속됩니다. 당시 공공연맹이 의보, 한국통신학교 다 속되다 보니까 구공공연맹이 조직 자체가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민철로는 알다시피 내부가 혼란스러웠고 당연히 공익노련만 당시 그나마 공익노련 싸움을 했는데 공익노련은 싸움을 벌이는 사업장들을 치렀는데 상층은 크게 피해를 보지 않아가지고 공익노련만 멀쩡한 나머지 이제 공공하고 민철은 내부가 좀 어려운 상황에 통합을 제안하고 그래서 논의 끝에 이 통합을 갖다가 완성을 시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중간에서의 의혹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특히 민철노련 같은 거 해산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여전히 운수로 가자는 이게 상대적으로 부산 쪽은 조금 운수 지향이 좀 있었습니다. 부산지하철은 서울지하철은 이제 공공이고 그래서 계속 하다가 결국 뭐냐면 그럼 공공연맹이 잘 되는 조건을 해산해가지고 조건부 해산을 합니다. 민철노련이. 민철노련 이게 해산해서 끝나고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오후에 이제 세종대에서 공공이 뜨는데요. 이때 이제 공공의 보편적 입증대라고 하는 이 공공성 담론 문제가 운동노선에 강령이 처음 등장합니다. 공공성 문제를 써놨고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당시 파업과 대대동시에 공동투쟁 문제, 그래서 교수권 이마가 싸움했는데 해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담 이거 야사인데요. 당시 공공연맹이 전국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동자 연맹 길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 가서 보니까 저도 좀 노조 꽤 오래 했는데 불구하고 좀 머리가 좀 길더라고요. 생각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공공연맹 중에 한 대원 한 명이 좀 너무 길어요. 그래서 긴급 발의를 합니다. 명칭 바꾸자고. 규약계 지금 규약을 제정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요 통과가 됩니다.
전국 공공노동연맹으로 바꾸는 통합분가되는 바람에 갑자기 일대 아소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부는 사회를 사퇴하고 그래서 당시 이제 봉인을 위원장이 사회를 보면서 발의자한테 이게 3조직에 한 1년 넘게 오랜 과정, 그래 그때 뭐 하는 과정이니까 좀 철회하시면 안 되겠냐. 그 사람이 내가 왜 철회해요? 내가 이제 주변에서 달래가지고 나중에 가자 해가지고 철회했는데요. 재밌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발의한 그 대의원 320명인데요. 250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3조직 승무자가 모여 통합노동이 열심히 다 필요 없고, 야, 공공부문도, 야, 총단결 하자는데 뭘 길어. 이 해프닝. 이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공공우수노조 산별운동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둡니다. 이게 나중에 또 이 문제가 터지는데요. 어쨌든 제가 한 1시간 반 동안 어쨌든 87년 이후부터 98년 말까지의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서 중간에 여러분들을 조금 재미있게 하라고 조금씩 좀 이게 익살을 피웠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서도 풀어도 괜찮고 혹시 온라인에 참석하신 분들은 온라인상에서 채팅창에 질문을 주시면 전달해서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졸리죠? 괜히 이게 지루하니. 안 졸렸습니다. 네. 안 졸렸다고 하는데. 그 IF 이후에 투쟁 말씀하셨는데 다음번이 5장입니다. 99년부터 이제 5장입니다. 네, 99년 서울자치적 파업부터가 네, 다음 그때부터 번이죠. 5장이. 네. 오늘은 공공연맹 건설까지만 다룬 거고요. 그러니까 IF 구제금융 위기 이후에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총단결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그렇죠. 이때까지는 다 노동조합이 다 따로따로 다 있다가 공공연맹 다 모아지는 과정을 거치는 게 이제 5장부터가 이제 공공연맹의 역사입니다. 서울대면 그 뒤에 돌았고 서울대면 빼고 나머지는 뭐 제가 여기서 빠진 게 있는데요. 당시 366연맹에도 공공노동조합 꽤 많았는데 이 과정에 다 합류를 하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교조 원래 처음에는 뭐 KBS도 같이 하겠다. KBS는 이제 언론이 강하기 때문에 전교조, 언론, 병원 빼고는 다 합쳐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공공연맹이 그걸 뜨는 거죠.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채팅창에 질문 없나요? 네, 그거 고생하셨습니다가 올려져 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역시 훌륭한 우리 교육생들. 그래서 이제 그 공공연맹 건설부터가 공공운수 사회서비스가 같이 모여서 노동조합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오는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지금의 우리 공공운수노조의 틀을 잡았던 공공연맹 이후의 투쟁 과정에 대해서 IF 위기 이후에 신자유주의 관대한 투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자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